예, 반갑습니다. 저는 박병수입니다. 조금 토론식으로 잘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장애 등급제 폐지를 하기 위한 목적이 우리에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장애 등급제를 앞세워 가지고 지금까지 은폐되어졌고 잘라졌던 장애인들의 삶의 권리를 어떻게 되찾는가가 가장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복지부의 장애 종합 판정 체계가 과연 그러한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 판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 등급제 문제에서 먼저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페이지 69페이지 보시면요, 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장애 등급제가 가지고 있는 낙인화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의 문제, 장애가 뭐 고깃덩어리냐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서비스 제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결국은 예산의 문제인데, 지금 복지부는 과연 이 예산의 문제와 장애 등급제 폐지의 문제들을 같이 고려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계속 이 이야기 나오는 건 예산과 장애 등급제 폐지와 그리고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 파이가 정해져 있는데 이 파이는 늘리지 않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판정하는 이 체계만 바꿔간다고 해봤자 결국은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복지부가 이 장애 등급제 폐지와 관련해서 예산의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산의 문제를 정말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함께 봐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애 등급 단순화 문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겁니다. 이 장애 등급 판정 기획단이 지금 있고요. 그 장애 등급 이게 2013년도 올해 2014년도니까 2013년도에 장애 판정 체계 기획단이라는 것들이 있었고, 거기에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이야기 나온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바꾸기 힘드니까 중경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복지부는 그걸 갖다가 장애인날에 또 장애인날 전에 공식적으로 이제 언론의 보도자를 통해서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이것이 이 장애 등급 판정 체계 기획단 내에서 왜 이 중경으로 가고 이렇게 단순화 가고 이렇게 가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이 중경으로 가지 말고 바로 가자라는 이야기로 일단은 결론이 났는데, 그 또한 과연 이것이 투쟁의 성과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복지부가 그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예산의 문제입니다. 복지부가 장애인계에서 중경으로 가는 과정 없이 바로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데 복지부는 어떤 고민 속에서 그것들을 바로 갔느냐 그러면, 중경으로 나누어도 예를 들어서 2013년도 이 논의돼서 2014년도에 중경으로 가면서 2055, 2016년도에 완전 폐지로 가자라는 입장이었는데, 2014년도에 중경으로만 나누어도 예산이 한 3천억 가까이의 예산이 보장이 됐어야지만이 그것들이 가능했던 건데, 결국은 장애인계가 그렇게 가자라는 주장 이외에 예산의 문제에서 복지부는 후퇴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렇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과정입니다. 이 자료집 70페이지 보면 저희는 장애 등급제 폐지의 목적은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고 개선시켜야 되는데, 가장 변화되고 개선시켜야 될 지점이 어디냐 하면, 지금 보건복지부 장애정책국 예산에 1조 2천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정부에서 1조 2천억인데 그 중에 대략 한 7천억 가까이가 장애인 연금과 활동지원제도입니다. 활동보조 서비스의 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장애 등급제 폐지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영향받는 것이 바로 장애연금이고, 또 하나는 감면 할인 혜택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 활동지원제도인데,
이 활동 지원 제도는 지금 당장 장애 등급제를 폐지해도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활동 지원 제도는 이미 활동 점수 인정 점수 조사표가 있어서 판정을 할 수 있는 체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급제를 사용하는 문제는 딱 이겁니다. 이 등급제를 풀어버리면 활동 지원 제도를 받으려고 250만 장애인이 다 개떼처럼 들어가서 신청하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이 문제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이고요. 그리고 활동보제 인정점수 조사표에 대한 판정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활동보조 지원하려면 1급, 2급입니다. 송국현 동지가 죽어서 불타 죽어서 복지부랑 약속했던 것들이 올해내로 3급까지 풀겠다는 약속도 했는데 이 또한 약속이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지키냐라고 물어봤더니 기재부에서 반대한대요. 과연 이 복지부가 아무리 이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재부가 이 예산의 문제 때문에 이 안 된다고 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처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활동지원제도의 큰 축은 이 예산의 문제이지 등급제에 대한 문제는 전혀 아니다. 그런데 이제 남는 것은 장애연금제도와 감면할인제도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장애 종합판정체계 개편 추진단이라는 거 해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다시 논의할 건가를 2014년도에 구성을 했는데 이 또한 굉장히 폐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아주 기본적인 민주주의 절차는 의사수렴을 갖다 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렇지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2013년도에 장애 등급제 폐지를 주장했던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운동은 아주 의도적으로 목적적으로 배제시켜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의 이런 같은 실무적 기능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은 주로 이제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장애 종합 판정체계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과연 복지부는 장애인계가 요구하고 있는 장애 등급제 폐지의 목적에 맞게끔 이 대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느냐? 그런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 복지부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아까 감면할인제도 문제나 이런 문제는 복지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지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쏙 빼버렸습니다. 맨날 돈 없다고 기재부가 돈 탈환하고 있는 복지부의 이런 자세 그리고 또 그런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그러면 정책적으로도 정부에게 박근혜 정부에게 제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그러면 그 또한 할 의지도 없는 이런 실무와 이런 책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장애 판정 체계에 대한 이 등급제 폐지에 대한 이런 근본적 목적을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이 논의 체계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조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말 골치 아픈 논쟁을 해야 되는 이런 처지가 됐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장애 등급제에 기능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은 그대로 유지시키고 그래서 예산 확대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 논의를 끌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장애 감면 할인 제도를 방패 삼아서 장애 등급제의 다른 형태를 유지하지 말고 그리고 중경 이런 구분을 통해서 대안을 왜곡시키지 말고 이 보편적인 소득 보장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좀 제대로 좀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요청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청할까봐 아마 복지부도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봤자 또 이상한 소리 들을까봐 이렇게 피해버리는 건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71페이지 보면 저희는 장애 지금의 종합 판정 도구는 중경 그래서 뭐 중경 뭐 구분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지금의 죽어가는 장애 등급제의 망령을 되살리는 것이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투쟁적인 용어죠. 그죠? 아무튼 이런 이 과정들을 되풀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장애연금이 핵심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장애연금제도의 대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제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이 윤상준 교수님 2013년도 글에 보면 국제 비교 관점에서 살펴본 장애연금 현황과 발전 방향에 따르면 한국의 장애인 가구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가의
평균의 3배라고 하고요. 그리고 장애급여 지출은 10분의 1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OECD 국가의 평균에서 3배나 가난하고 10분의 1의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것들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2008년도 굉장히 오래된 자료지만은 한국의 장애급여 수급률은 1.6%로 OECD 국가 평균에 보면 5.7%로 나타나고 있는데 OECD 평균 국가의 5.7%와 1.6%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받느냐에 대한 대상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GDP 대비 장애급여 지출 비용은 0.2%이고 회원국은 이 평균 1.2%입니다. 이 또한 얼마나 많은 돈을 받고 있느냐의 문제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결국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국에 살아가는 장애인은 가장 적은 사람이 가장 적은 금액을 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연금 문제의 해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것이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안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대안은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급여를 받게 하는 게 함으로써 장애인이 시설이나 집구석에서 처박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소득보장의 수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요. 장애 인구 수급률로 따지면 OECD 평균 국가에 보면 이제 5.6%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건데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장애 등록 수가 250만 명 정도 됩니다. 250만 명이 우리나라의 인구의 4에서 5%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OECD 평균 국가의 수준을 이야기한다면 지금의 등록 장애인 전체가 장애인 연금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지금의 등록 장애인 중에서도 1급, 2급, 중복, 3급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대상자의 문제에서도 굉장히 이제 좁게 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이것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또 다른 도구들을 개발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감면 할인 제도 문제 이야기하면 또 이제 많은 또 사람들이 감면 할인 제도 때문에 이거 장애 등급제 폐지 때문에 어이구 그나마 조금 받고 했더니 이제 공짜 이거 나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등급제 폐지는 일부 이제 극소수의 이제 빨갱이 같은 이제 장애인들이 주장하는 거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는 이런 이제 이 마타도우가 굉장히 심한데요. 저희가 감면 할인 변화가 핵심이 아니라 직접적 소득의 전략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장애연금과 수당 그리고 직접소득 보장을 보편적인 제도를 만들고 일단 그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간접소득 보장 제도인 감면과 할인 제도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 앞에 거는 쏙 빼버리고요. 그 앞에 쏙 빼버리고 많은 장애인들한테 마치 뭐 이 감면 할인 제도 이 문제 변경하면 내가 이거 공원 공짜로 들어가는 거 난 공짜로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 이런 참 한심한 이런 이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 73페이지 쪽을 보시면요. 그래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연금과 관련되어져서 좀 대안들을 제시한 소득보장과 관련된 대안은 한 3가지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을 좀 제시해 보면요. 첫 번째는 장애인 연금을 기초노령연금과 통합해서 아예 기초연금으로 재편하자 라는 것들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 제도로 일단 돈을 주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대상을 더 크게 확대하고 보편적 복지에 중요한 전기로 만들어 가자는 어떤 계기로서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이런데 이것은 또 장애 등급제 폐지의 취지와 또 부합하기도 하는데 가장 큰 단점은 과연 그렇게 했을 때 한국적 상황에서 이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겠느냐 라는 문제가 그리고 또 이제 급여액을 더 올릴 수 있겠느냐 이런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큰 단점으로 이제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분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부가급여를 분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중심으로 소득보전을 재편하고
부가급여 경증장애 수당 제도를 쭉 따로 빼서 장애 수당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갖다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도적 완성도는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연금과 장애 수당을 기능적으로 분리시켜버리는 이런 이제 기능이 검토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수당 제도를 그냥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해보자 라는 것들이 검토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방안들 중에서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지난해 장애인계 토론에서 이렇게 세 번째 방식에 대해서 그 표를 보면 73페이지 표를 보면 현행제도와 장애인연금제도 개선안 이렇게 해가지고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형태 보면 현행제도고요. 현행제도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보면 기초급여, 추가비용 보전 플러스 부가급여 소득 보전 방식인데 기본 대상으로는 18세 이상 모든 장애인한테 다 주자라는 거고요. 지금 현행은 소득 수요하든지 70% 이상 뭐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대상 같은 경우는 기본 대상으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중증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부분들은 장애연금의 중증장애인 대상은 지금 현행 1급, 2급, 전체 상급일까요? 아니죠. 중복 상급이죠. 그까지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표를 보면 이 급여 수준 같은 경우는 기초급여는 장애로 인한 평균 추가 비용을 다 주자라는 것이고요. 부가급여 같은 경우에는 기초급여와 사이에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정도의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고 그때 이제 소득의 기준을 좀 따지자라는 것이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감면 할인제도 이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소득의 같은 경우에는 이 좀 단계적으로 폐지해서 직접 소득으로 이전시키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경증장애 수당 같은 경우는 통합시켜버리자 뭐 이런 안들을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 지난번 장애인계 토론에서 일단은 제시한 안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장애인계의 원칙과 입장의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발제 내용에서 보면 장애 유형과 장애 등록제 유지하자는 주장이 대세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대세일 수도 있겠죠. 장애 등급제 폐지하고 2012년도에 저희가 광화문에 오늘로 710일째인데 그 전에 장애 등급제 폐지하자라고 했더니 그냥 그거는 대세가 아니고 그냥 몇몇의 사람의 주장이다. 장애 등급제 폐지를 유지하는 것들이 그 당시는 대세였어요. 완전히 이제 장애 등급제 폐지하자 그러니까 완전히 이상한 사람 취급했던 이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보건복지부도 장애 등급제 폐지하자라고 대세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지금의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정말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 장애 등록을 하는 것이 과연 대세인가? 뭐 대세일 수는 있겠는데 과연 지금의 논의에서 이것들이 과연 반드시 필요한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장애 등록제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정말 장기적으로 과제를 두고 설정해서 이 대안모색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의 현 단계에서는 장애 등록이 일정 정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전술적으로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감면 할인을 이유로 해서 장애 등록제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냐 그것이 바른 방향이냐에 대해서는 정말 이 회의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개별 지원 체제, 보편적 소득 보장 등의 장애 등급제 폐지에 대한 반드시 장애 등록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한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특히 장애인 유형 문제에서는 더 그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 여부나 서비스 필요도나 근로능력 평가 등 장애 유형에 대해서 반드시 장애 유형이 필요한가? 과연 그렇게 동의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연 의학적인 형평성, 장애 유형 간의 의학적인 형평성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하나의 지점을 같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과연 장애인 유형, 장애인 등록제가 과연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가 이 장애 등급제 폐지하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애 종합판정 개발은 결국은 등급제, 지금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이 아직은 잘 안 나와 있지만 예상되고 있는 이러한 지점에서 과연 장애 등급제 판정 도구 개발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장애 등급제 폐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 우리의 목적에 맞게끔 장애 등급제가 폐지될 것으로 크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종합적인 판정함으로 인해서 장애인의 편의나 삶의 권리가 찾아지는 것들이 아니라 행정적 편의가 더 크게 작동할 우려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여러 가지 지점에서 중경 구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의 중경의 부분들만 가지고 장애 등급제 폐지에 만약에 이제 대안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오히려 더 극단적인 보수주의를 추동하는 이 측면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등급제 폐지 이후에 15개 유형 각각의 최저 등급 기준으로 해서 등록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파악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지금의 250만 등록 장애인에서 얼마의 장애인들을 확대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직업적 장애 개념에 대한 이제 직업적 장애 개념이 장애 판정의 핵심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지금 복지부가 장애 종합 판정 체계들을 이제 해서 이제 곧 발표를 하고 이것을 시범 사업한다라고 이제 계획을 어렴풋이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 형태의 장애 판정 체계, 종합 판정 체계, 예산의 확대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고 하는 것들에서는 반드시 저희는 우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져야 되고요. 이 서비스별로 판단되어져서 개인화시켜서 개별화시켜서 그것들이 서비스가 전달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일단은 등록을 하고 종합판정체계라는 이제 시험지를 가지고 딱 갖다 대놓고 그래서 이제 개별화시키겠다라는 것은 거꾸로 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규룡 사무처장님 늘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이 일을 많이 해주시는 브레인이십니다.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장애부모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김규룡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토론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불렀을 것 같지는 않고 최근에 이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고 그 법률에 따르면 이제 발달장애인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이제 그 개인이 이제 서비스에 대한 신청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그 적절한 서비스 제공 기관을 연계받아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이 개인별 지원 체계라고 하는 것이 이 법에 이제 반영이 되었고 이제 그와 같은 이제 법률 제정 과정에서 역시 이제 이 등급제 문제와 이 등급제를 폐지한 그 이후에 대안에 대한 논의를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좀 알고 있으니 이런 것도 좀 소개해주고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초청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몇 가지 내용들을 같이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앞서서 이제 저도 이제 이 자료를 늦게 이렇게 받아보고 내용을 정리하는 바람에 토론을 시간에 반영하지 못했는데요. 우선 이제 그 발제자가 제안하시는 내용 중에 이제 아마 그 여러 나라의 어떤 그 장애 판정 체계와 또 연금 서비스나 보험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그 준거나 평가 기준을 찾다 보니 공통적인 특성을 이제 아마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발견하시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다양한 이제 평가 준거들을 이렇게 서비스를 결정하는데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제 장애 판정을 하는 이유가 이 사람에게 장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판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애를 치료하거나 2차적 장애를 예방하거나 의사들이 하는 그런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장애 판정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평가를 하면 되거든요. 그 사람에게 어떤 서비스가 얼마만큼 필요로 한지만 잘 평가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연결해주면 그것이 최고의 사회복지이고 장애인을 위한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제안하신 그 내용 중에는 이제 여전히 이제 의학적 기준을 그 공통적인 기준으로 지금 제시하시고 있었습니다. 이제 뭐 어떻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나? 장애를 진단하지 그 장애라고 하는 것이 이 라벨링, 그 장애라고 하는 것이 명칭이 붙임이 되지 않고 어떻게 장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제 바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그 의학적 손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아마 계속 이제 우리가 떼내지 못하고 이 사회복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의사들에게 자문까지 구해가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만 달리 생각을 해본다면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은 뭐 이미 의료적 체계에서 이제 이미 장애가 이제 진단되었을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의료적 체계에 의해서 진단된 이 장애인에 대해서 이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서비스를 그 해당 장애인에게 장애인이 얼마만큼 요구하고 그 서비스 정말 필요로 하고 있는지만 이 평가 체계에서 결정을 해버리면 되는 것인데 굳이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의학적 손상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요, 이 특수교육에서는 장애 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장애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요. 어떤 말을 쓰냐면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장애 학생이 그 장애 학생이든 장애 학생이 아니든 교육 현장에서 이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수정 적용해도 따라가지 못하는 장애 학생 또는 학교생활 적응이 힘든 학생들을 특수교육이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을 법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해서 특수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루어지는 체계가 그 사람이 정말 의학적 손상의 장애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 기초 학습 능력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제 이러한 교육과정 수정을 제공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 그런 그와 같은 서비스를 요구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것을 기준으로 평가해서 특수교육적 서비스 그 특수교육 대상자 제공 여부와 어떠한 교육 지원을 제공해 줄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시스템을 이미 이제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에서 1979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 논의에서 이제 그 의학적 손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되지 않고 있거든요. 바로 여기서 가장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의료적 장애에 대한 그 우수한 의료진이 아니라 그 특수교육적 지원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최고의 특수교육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런 진단과 평가를 해서 이 서비스 내용을 결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제 우리 사회복지에서도 이런 식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복지 서비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최고의 전문가들은 아마 복지 전문가들이거든요. 의료 의사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서비스를 그럼 어떻게 얼마만큼 어떻게 잘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그 평가와 결정은 사실은 이제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고 또 장애인들의 요구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버리면 그만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 이제 의학적 권장을 내세우는 것은 이렇게 이제 30년 동안 유지해왔던 이 장애복지 체계를 갑자기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없는 이 현실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저는 뭐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좀 활동을 하다가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이런 게 좀 답답한 부분입니다. 왜 장애인 복지에서는 이 의료적 문제, 아니 의학적인 문제를 떼낼 수 없는 문제로 계속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마 그 종합 판정 도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두 가지 형태로 그 등급 제도를 뭐 단순화시키는 이 문제도 역시 의학적 관점을 여전히 깔고 있습니다. 왜 그걸 까냐라는 겁니다. 그거는 병원에서 의사들이 장애를 어떻게 그 진단하고 그 어떻게 치료하고 뭐 개선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서만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틀에서 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앞으로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제정되거나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된다면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기보다는 장애인 서비스 대상자이냐 아니냐 이것을 이제 개념화해서 그 법조항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의료적 개념에서의 어떤 장애를 판정하고자 하는 그런 틀을 뛰어넘는 하나의 또 시도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는요. 지금 발달장애 법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해야 돼요. 근데 이제 발달장애 법에는 사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은 내용의 서비스들이 법조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서비스가 규정이 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서비스는 거의 없습니다. 몇 가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달장애인이 자기에게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바로 발달장애인 법에 따라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할 수 있는 그 서비스의 종류가 이제 별로 없어서 과연 얼마만큼 많은 서비스 신청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발달장애인 역시 나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도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불확실하고 정부 역시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공해야 될지 이렇게 좀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서비스 신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난감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좀 우리가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많이 개발하고 정립하고 체계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런 서비스들이 좀 나열되잖아요. 그런 나열된 그런 서비스들을 장애인들이 신청하고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그렇게 신청한 장애인들이 신청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바로 그 해당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적합한 서비스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주고 또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얼마만큼 제공할지를 결정해서 이렇게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려면 사실은 이제 우리의 어떤 장애복지 서비스들을 좀 체계화시키고 정리시켜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서비스 신청해야 될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 또 그렇게 되어야지만 이제 이런 평가 체계도 좀 더 고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장애 판정에만 좀 계속 이렇게 매몰되어서 그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사회복지 쪽에서도 많이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장애인 연금의 수급 조건으로서 의학적 손상뿐만 아니라 이제 직업적 장애 개념이라든가 근로능력 평가 체계를 또 도입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기존에 비해서 한 단계 더 진전된 제안이기 때문에 환영할 만한 문제일 수 있으나 장애인 연금을 제공한다는 것은 그 장애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아니면 제한적인 노동에 종사하게 되어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뭐 다른 사람보다 좀 낮은 수준의 어떤 소득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그런 소득 보장 제도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장애인 연금의 이제 그 수급 여부 또는 그 지원 금액의 결정 기준은 사실은 이제 그 장애 상태라든가 근로능력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애로 인해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소득 보전이 필요한지만 확인이 되면 그 장애인연금의 지급 액수가 결정이 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어떤 의학적 기준이라든가 근로능력이라는 개념을 굳이 이렇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역시 이제 조한희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해당 서비스가 얼마만큼 필요로 하는지를 확인해서 서비스 제공 여부와 그 내용을 양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이제 이와 같은 개념들을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우리가 근본적인 고민들을 해내지 못하는 것은 아마 이제 좀 시스템을 바꾸게 되면 장애인들이 이제 수많은 서비스들을 마구마구 신청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또 사실은 민원 제기 없이 또 합리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자원 예산도 많이 들게 될 것이고 또 행정에서의 관리의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갑자기 도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를 이제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발달장애인 법도 만들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미국 몇 번 갔다 왔었는데요. 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발달장애인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그런 것 신청들을 원하는 서비스를 마음대로 신청할 수가 있대요. 원하는 양만큼, 원하는 종류의 서비스를 이렇게 마음대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저희가 좀 놀란 것은 그만하라. 그래서 이제 원하는 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걱정을 했습니다. 원하는 만큼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을 하게 되면
또 나라가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느냐? 미국 캘리포니아주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 특히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들이 이제 발달장애 아동을 위해서는 이제 재활치료 서비스를 많이 이제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일주일 내도록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을 다 했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8시간, 9시간 치료시키고 막 그랬대요. 이게 웬 거냐 이러면서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계속 서비스를 그렇게 제공받다 보니까 이 치료 서비스가 사실은 일주일에 풀로 제공될 만큼 필요 없다는 거죠. 한 2시간만 제공받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예전처럼 그 평균적인 수준의 서비스 이용량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 서비스 폐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개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신청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이게 계속 시행착오를 겪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그 총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너무 이제 이런 서비스 체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어떤 예산 부담이라든가 행정 문제 등을 좀 두려워하지 말고 기존의 좀 장애 판정 체계를 뛰어넘은 정말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그런 평가 틀과 지원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일례로요, 미국에는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역시 이제 정신지체에 대한 분류를 지능지수에 따라서 이제 지적장애이기 때문에 이제 그 특수교육에서 아직 정신지체라고 불러서 제가 다 정신지체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제 이 지적 장애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이제 1990년대까지 90년대 초까지는 역시 이제 지능 지수에 따라서 5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등급 구분이 지적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하등의 그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평가가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들에게 정말 그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한 분류 체계는 어떻게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수많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를 진행해 본 결과 그 지능지수에 의해서 지적장애를 분류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의 요구와 강도에 따라서 지적장애를 분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구분한 것이 바로 4가지 지원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소개해 놓은 게 이제 간헐적 지원, 제한적 지원, 확장적 지원, 전반적 지원. 아마 이건 뭐 특수교육 변호사들 아마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서비스 요구와 강도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 내용을 지적장애를 분류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맨 마지막인 전반적 지원 대상자로 이제 선정이 되면 이 사람들에게는 거의 뭐 1대1의 어떤 그 좀 더 집중되고 강화된 지원을 제공해 주어야 되는 사람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그에 필요한 이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해 주고 또 이제 간헐적 지원은 뭐 이제 어떤 특정한 상황이 아니면 이제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뭐 서비스를 특정한 경우에 요구하는 경우에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로 이 지적장애를 분류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는 이제 이 장애를 자체를 어떻게 진단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서비스를 요구하고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요구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종합 평가 도구와 또 적절한 지원 시스템이 개발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이 내용이 이제 앞으로 이제 추진할 장애인 권리 보장법이라든가 장애인복지법 전문 개정에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입장이 장애인 판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이제 장애인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되는데 그 여론을 언제 들을 것이냐, 어디서 들을 것이냐, 누구한테 들을 것이냐, 또 어떤 장애인단체로부터 들을 것이냐를 정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는 아예 언론은 많은 느낌이 들어서 참으로 이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속 이게 나오는 것처럼 장애 평가가 의학적 기준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평가 요소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참 의미 있다 생각되고요. 저도 윤 교수님 발제를 보면서 공부를 참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동의하지만 몇 가지 좀 이견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중심으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근데 우리 박경수 대표님하고
김수현 실장님이 제가 얘기한 반은 벌써 다 얘기해 버려가지고 근데 여하튼 뭐 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애 등급제 폐지하고 유형과 등록만 나누었다는 게 대세라고 했는데 저는 등급제 폐지하고 장애 등록제 남겨놓자는 얘기는 대세인 건 맞는데 장애 유형을 존폐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했던 기억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5개 장애 유형 목록에서 빠지는 많은 질환이나 손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장애 관련 제도에서 장애 유형을 거의 항상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폐지 내지 최소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이제 우리 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 유형의 단계적 확대 혹은 그 장애 유형의 전면적 폐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합니다. 다만 장애 유형 간 최저 기준의 하향 평준화를 통해서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조금 걱정이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아까 박 대표님도 말씀하셨 저는 오래전부터 뭐 관주도의 일제적인 선장애 등록 방식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해왔고 작년에 장애인 개편 추진 기획단에서도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었고 왜냐하면 관주도 이런 방식이 반인권적일 수가 있고 또 어떤 서비스 얼마만큼 받을지 결정하기도 전에 일단 등록부터 바꿔보자는 게 효율적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늘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게 그렇게 등록을 받아야 장애인 의자는 몇 명인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늘 하거든요. 하는데 그 말이 뭐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많은 선진국에서 심지어 이제 분절되어 있는 그러니까 관주도의 등록을 안 받고도 분절되어 있는 개개의 서비스 그것이 공공이든 민간이든 거기서 서비스 신청을 받고서 그런 서비스가 신청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관주도적으로 이렇게 몇 명인지 통계를 못 잡아갖고 정착 못한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또 우리나라처럼 IT가 발전해가지고 활동 지원제도 바우처를 쓰는 순간 얘가 지금 어디서 몇 시에 건지가 아는 이러한 하이테크인 나라에서 과연 아무리 말단 서비스 기관에서 서비스 신청한다고 해도 장애인 통계를 못 잡을 리는 없다는 저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래서 등록제는 없어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표 8 여러분의 자료집에 44페이지에 보면요. 그 교수님께서 주요 선진국 장애 판정 개요가 나와 있는데 그 장애 등급이라는 항목이 있고 여러 나라 1등급에서 7등급이 나와 있어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고 다른 나라 등급이 있나 하고서 제가 그 교수님께서 인용을 달아놓으신 원문을 찾아봤어요. 다시 찾아봤는데 그건 등급이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장애의 정도 혹은 수준, 레벨스 오브 디서빌리티 했고 장애의 정도나 수준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1이라고 써 있는 거는 1등급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장애 수준이 하나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그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벨기에, 뭐 덴마크, 핀란드,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미국 이런 등지에서 굳이 장애 정도를 굳이 고려하지 않고서도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를 잘 실시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등급이라고 할 때 분명 영어로는 그레이드라는 말 쓰고 이거는 일본에만 있는 그런 단어다.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쓰는 단어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 등급제 폐지 전망 중경증 단순화 부분은 오래된 전망이라 해서 이거는 뭐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던 논지 중에 하나가 그 이제 박 대표님 언급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좀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작년에 장애인 판정체 개편 기획단에서 중경증은 하지 않는다고 합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행정적 비효율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할 것이냐 혹은 아니면 선별적으로 제공할 것이냐 문제가 아닌가. 또 선별적으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굳이 꼭 장애의 정도의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주로 제가 토의할 부분이 표 11인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발표자께서 여러 대표적인 장애 관련 서비스와 관련해서 그 적격 기준을 정한 데서 어떤 걸 평가해야 되는 요소를 이렇게 표를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의학적 손상이라는 말이 정확한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표 위에는 장애 등급이라는 말 쓰셨는데 이것이 현행 장애 등급을 얘기하는 거라면 그건 이제 장애 등급제 폐지
그 원칙하고 안 맞고, 근데 쓰신 걸 봐서는 장애, 우리나라 지금 현행 장애 등급이라기보다는 장애 정도를 의미하지 않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좀 동의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연금이나 장애수당이나 간접적 지원 제도가 전부 다 소득 보장 정책이기 때문에 소득만 보든지 재산만 보든지 아니면 소득과 재산 이렇게만 보면 되는 거지 굳이 그 장애 정도를 볼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에서는 근로능력과 역시 고용 가능성만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문제는 장애인 고용 제도가 이미 지금 장애 경중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예,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이거는 지금 보건복지부 영역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소속이기 때문에 좀 보건복지부에서 감나라 배추나라 하기엔 좀 한계가 있다는 면에서는 뭐 요거는 제가 넘어가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 영역에서는. 그다음에 활동지원제도는 뭐 늘 얘기 나온 것처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최후의 실질적인 판정 도구이기 때문에 의학적 손상을 보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연금의 경우에 소득과 재산을 보는 게 기본적인 입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근로능력을 추가로 보여야 한다는 저를 수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기본적인 입장은 소득만 봐야 된다는 거지만 어쨌든 뭐 많은 선진국들에서 사실은 근로능력을 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보는 걸 제가 뭐 수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장애수당이 왜 일상생활 수익능력을 평가되는지는 전 그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맞춤형 그 활동지원제도의 가족보호체계를 평가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장애에 대한 지원이 더 이상 가족의 책임이 아니고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에서 적어도 활동지원제도가 시작됐다면 가족보호체계를 보는 것에서는 좀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간접적 지원 제도와 관련해서도 저는 뭐 작년 내내 소득과 재산만 그냥 보자라고 얘기했었지만 어쨌든 합의가 된 것은 장애 등급에 따라서 할인율의 차등이 있는 제도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 총량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득 기준 등 기타 조건을 고려해서 단일 감면율 적용 방안을 검토하다 이런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합의 정신을 존중해서 단일 감면율 적용도 저는 지지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주로 이 장애인 연금에 관한 거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교수님의 표를 전 좀 변형을 수정을 했는데요. 교수님은 의학적 손상을 했던 걸 좀 세수로 나눠봤습니다. 장애 유무, 그다음에 장애 유형, 장애 정도를 이렇게 나눠서 봤거든요. 그래서 장애 유무는 이제 공통적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뭐 저도 옛날에는 레디칼에 그냥 장애 유무도 보지 말고 그냥 말단 서비스 기관에서 보자라고 했는데 하도 뭐 등록제도 없애자 얘기하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제정신인가라는 눈을 자꾸 보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또 이런 면도 있죠. 왜냐면 장애 이제 유무를 안 보면은 일상생활 능력만 보면은 그게 장애인하고 노인이 이렇게 오버랩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장애 유무는 좀 보자는 거죠. 장애는 뭐 대부분 장애인이 아닌 것만 보고 장애 유형만 보는 거는 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 지금 장애 유형에 따라 서비스 좀 다를 수 있어서 그건 좀 보자. 그다음에 간접적 지원 제도도 장애 유형마다 다른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뭐 청각장애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 유형은 보자. 그다음에 장애 정도는 아까 했던 것처럼 의무 고용 제도 부분만 보든지 안 보든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장애 연금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제가 한번 이 토론에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은 중증일수록 더 가난할 것이다. 이거 뻔한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데이터를 좀 돌려보고 싶었어요. 물론 뭐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 통계라는 게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제가 원하는 그런 자세한 정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장애 실태조사 2011년 실태조사 자료를 제가 또 구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구입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래서 중증 장애연금, 중증은 장애연금은 중증만 받게 돼 있으니까 이제 장애수당 경증만 받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받는 사람들의 소득 계층을 나눠봤어요. 이게 뭐 이런 변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장애 실태조사에.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초과자, 선정기준의 초과자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근데 차상위계층과 차상위계층 초과자를 나누고 싶은데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변수를 아무리 해도 못 찾아가지고 나누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 실제로 18세 이상인 경우에 이 정도 받는다라는 명수를 지금 이제 추정해서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통계적으로 검증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감마 검증이라는 게 있는데 뭐 자세한 거는 아실 필요 없겠다시피,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은 이 감마 검증 경우가 그 감마 값이 마이너스 값이라는 것은요, 장애가 심해질수록 소득계층은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심해질수록 가난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게 아주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P값이 0.0011 정도로 낮을 정도로. 그렇다면은 상관계가 아주 깊다면은 장애연금과 수당을 제공해서 굳이 장애 정도도 보고 그다음에 소득도 보고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좀 더 직접적인 그런 소득계층만 보면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중병증을 안 본다면 여러분 표를 보시면 장애인 연금과 장애 수당의 구분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중병증 갖고 나머지는 그거 없어지면 연금과 수당이 구분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으로 남는 이슈가 뭐냐면은 이 지금 현재 중증 장애인이 받는 장애인 연금의 수준을 확 낮추지 않는다면 그건 이제 장애인이 난리가 날 테죠. 그렇다면은 장애인계 적어도 이제 반대로는 부딪히지 않으려면 장애 수당의 수준을 장애 연금만큼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적어도 저소득자라도 최소한. 그렇게 된다면은 문제는 예산의 문제겠죠.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겠죠. 한 3, 4천억 들어가겠죠. 근데 제 생각할 때 만약에 예산 부담 때문에 만약에 장애 정도를 계속 고려해야 된다고 본다면 며칠 전부터 시작된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왜 노화 정도를 평가하지 않고 왜 소득 수준에 따라서 하위 70% 노인에게 다 지급하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노인들의 노화 정도를 그럼 측정할 수 있겠냐, 말도 안 되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하다못해 나이도 보라는 거죠. 나이 갖고서 나이 더 많이 먹은 사람은 더 많이 늙었을 테니까 더 많이 주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아유 그게 그런 허술한 그런 평가 도구가 어딨냐라고 아마 저한테 반문할 거예요. 저는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그런 정도로 허술한 게 바로 장애 등급이고 장애 경주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도찐게 찐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본다면은 과거에 또 그래서 또 선진국에서 일반화되어 있지 않는, 그러니까 장애 정도를 빠짐없이 고려하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을 좀 벗어버리는 정부도 그렇고 장애인 단체도 그렇고 학계도 모두가 그런 발상의 대전을 할 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윤 교수님 마지막 부분에 또 얘기했던 것이 그 부가급여 부분을 이제 장애 수당과 합쳐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 안에 의하면은 현재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이 구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없어져 버리고 그것을 소득에 따라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적게 주고 더 적은 사람은 더 많이 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저는 당연히 대상이 안 되겠죠. 장애인연금 받는 대상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저는 추가 부담이 장애인으로 인해서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통비 다만 몇만 원을 준다면 저는 그거 받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장애 수당의 형태로 한다. 그런 식으로 아마 윤 교수님 말씀하셨다면 거기는 전 대찬성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나온 윤정준입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조한진 교수님께서 나머지 절반까지 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제가 드릴 말씀 중복되는 부분은 좀 빼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전에 이제 이 토론회에 장애인 고용공단이 참석해서 이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주최측과, 그리고 이제 조한진 교수님께서 소통을 하는 과정에 근로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장애인 고용 서비스 그리고 이제 직업을 다루는 고용부가 논의에서 빠져 있는 것이 의아하다라는 측면에서 또 이 자리를 만들면서 또 불러주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조한진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에 여러분들이 그 전문가들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들이 제가 그냥 이 발제문이나 기존에 이제 갖고 있던 생각 등이 좀 충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크게 생각해서 벗어나지는 않는구나 그런 자신감도 생기면서요. 그래서 장애인 고용공단이 고용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서비스 적격성이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적격성 기준으로서 의학적 손상 장애 유형과 등급을 가지고 중점과 경점을 나누고 또 지원 기준도 달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걸 하다 보면 실제로 그게 설명 변수로서 영향이 굉장히 크긴 크지만 설명이 크긴 크지만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장애 등급은 중증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용이하거나 뭐 다른 뭐 서비스 없이 취업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장애 유형의 분들은 뭐 굉장히 경증으로 이게 대우받으면서도 뭐 서비스가 많이 필요로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그 한 10여 년 전부터 직업적 장애 개념을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지만 그런 방안들이 아직 그 제대로 그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그게 사회 여러 분야의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만큼 정교하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연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렇게 장애 등급이나 유형이라는 게 굉장히 영향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뛰어넘는 어떤 다른 판정 체계를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 그걸 그 장애인 고객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뭐 지금 의사가 중증이라고 판정했는데 공단에서 뭐 고용 서비스가 많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평가했을 때 과연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발제하신 그 윤 교수님께서 뭐 이렇게 고용 서비스 부분은 저한테 넘기셨지만 그 안에 책을 보시면 여러 나라 선진국 사례에서 고용 서비스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좋은 공부가 됐는데 몇 가지 조금 이제 저희 쪽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 판정 체계가 이제 새로이 그 근로 능력이 중요시되면서 이제 재편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그 의학적 손상률이라는 개념 이게 일상생활을 포함했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것이 그 장애 등급제와 과연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손상률로 등급을 마치 폐지한 것처럼 이제 호도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들면서요. 그 근로 능력이 반드시 이제 포함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의학적인 손상, 이 뭐 일상생활을 보면 손상률을 할지라도 이런 의학적 손상 기준만으로 그 국가의 지원, 뭐 수급을 받고 또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지만 우리 장애인, 저 이제 당사자로서 이제 그런 운동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손해가 아닌가. 내가 의존성을 벗어나려고 하는 부분, 뭐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점들도 많이 있겠지만 의존성을 벗어나야 되겠다, 독립적인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내 스스로 일할 수 있다면 그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의학적 손상으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의학적 손상으로 국가의 이제 뭐 장애인연금 굉장히 많아졌을 때 장애인연금만으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그 서로 간에 이제 손해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지금 장애 유형을 폐지하거나 장애 등록제를 아예 폐지하는 부분 저도 이제 적극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선진국도 이미 다 그렇게 조한영 교수님 말씀처럼 잘 유지가 되고 있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그 앞으로 폐지를 감안할 때 특히나 이제 이런 그 근로능력의 문제 판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예. 지금 이제 이 장애 판정에서 근로능력 부분이 중요하게 되면서 이 고용부가 배제되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이를 제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근로능력 평가가 아까 이제 그 발제하신 분의 이제 내용 보면 뭐 근로능력이라는 말도 있고 직업능력, 그 다음에 노동능력 뭐 여러 가지로 쓰인다고 하고 그 각 분야에서 이제 다르게 쓰인다고도 하지만
예컨대 이제 지금처럼 지금 평가 체계, 판정 체계가 논의되는 것처럼 고용부는 배제되고 일단 장애인 연금 판정이나 이런 데서만 근로 능력이 이제 평가될 경우에 이런 문제점이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연금 판정할 때는 근로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평가돼서 장애인 연금에서 이제 수급권에서 제외되는 거죠. 제외되는데 그러면 일단 일을 해야 되니까 고용 서비스를 받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고용부는 별도의 또 평가 체계를 가진다고 했을 때 다행히 같다면 뭐 근로 능력이 있어서 고용 서비스를 받으실 자격이 된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면 다행인데 오히려 역으로 현재 노동시장에서 고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서비스 적격이 아니다라고 또 제외되는 경우가 생길 때 그런 부분들이 뭐 비일비재할 것 같습니다.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이런 근로 능력이 평가가 제대로 이제 기능을 하려면 소득 보장과 고용 서비스가 잘 연계돼야 된다. 고용과 복지가 이제 연계된다는 의미인데 그건 뭐냐면 우선 하나의 평가로서 근로 능력이 평가된 이후에 정말 근로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서 혹은 시장 여건이 지금 안 맞아서 취업이 어렵다라고 평가가 되고 그런 부분들은 저소득 인구는 장애인 연금을 반드시 기초수급을 받으셔야 되겠죠. 근데 동시에 그 부분적으로 근로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판정이 될 경우에 바로 이제 고용 서비스와 연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국의 경우에 어떤 연금을 평가하면서 근로 능력을 평가할 때 부분적인 그 소득이 있으면 부분적인 근로 능력이 있으면 일정 기간 그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금은 지급하면서 고용 서비스를 받도록 강제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뭐 프로그램 참여자의 80~90%는 수급을 받기보다 그 취업을 희망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처럼 그 별도의 그 판정 체계를 갖고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이제 고용부가 반드시 이제 평가에 포함돼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연계가 돼야 될 것인가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아까 앞에서도 이제 의학적 판정이 전혀 그 어떤 직업이나 교육에 설명을 못한다.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설명을 못한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 의학적인 손상이나 이런 것들만큼 향후의 어떤 직업적인 어떤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아주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영향이 있는 설명 변수는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는 경험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의학적 손상 가지고도 상당 부분 직업적인 근로 능력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복지 차원의 복지부 체계에서 의사가 근로 능력이 없다고 명백하게 판정될 경우에는 굳이 고용부하고 연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분적 경계선 부분에서 뭐 있을까 없을까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고용 서비스가 필요할까 하지 않을까를 결정함에 있어서 의학적인 걸로만 평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런 사례, 그런 케이스의 경우에 한해서 고용부와 같이 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최근에 그 자활 사업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의사가 평가하고 활동 능력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장관 보고에서 논의가 된 부분들은 그런 근로 능력이나 활동 능력 부분에서는 이제 고용부가 참여해서 하는 걸로 아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 판정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장애인 당사자로서 이제 이런 판정 체계가 바뀜으로 해서 그 이전에 활동보조 서비스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기존에 서비스를 받던 분들이 탈락하는 경우가 이렇게 쭉 생깁니다. 그래서 제한된 자원 한도 내에서 그럼 누가 우선 서비스를 받을까? 그럴 때 이런 근로 능력이 중심이 된 제대로 된 잣대로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우선 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런데 뭐 100%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하지만 한편으로는
박경석 대표님이 이제 처음에 강조하신 것처럼 장애인 쪽에 할당된 국가 전체 사회적으로 할당된 자원이 너무 제한적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 그 근로능력 이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파이를 키우는 그런 것도 함께 논의돼야 이 근로능력이 제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어필될 수 있지 않을까. 뭐 혹시 지원받는 데서 누락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의 기우도 좀 줄이면서 우리가 근로능력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